마가라는 말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들을 비롯한 페이스북까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의회 청문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 기업 행위에 대한 청문회인데요. 정당 따라 또 개인 정치인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 그리고 그중에서도 왼쪽에 위치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거대 공룡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역사는 1890년 셔먼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죠. 당시 시장의 88%를 독점하고 있던 스탠다드 오일은 무려 33개의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이후 아메리칸 토바코 또 통신회사인 AT&T도 반독점에 의해 규제가 되었고요. 시장 교란을 막고 또 어떤 학자는 미국의 반독점법으로 인해 결국 그 분야의 산업이 분화해서 발전하는 효과도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외국에 도전하는 기업들과 싸우느라 굉장히 힘들었다. 우리야말로 애국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대외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미국 정부가 과연 규제할 수 있을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요일의 파이터 오늘도 말로 대결을 펼칠 두 파이터 소개합니다. 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짜 파이터가 나타났어요. 어제. 맞아요. 네, 싸움꾼이에요. 우리 두 분은 이제 말로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는 정말로 육탄전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정진웅 서울지검 부장검사의 육탄전이 이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안 좋은 얘기죠. 이게 처음 보는 일 같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양쪽 의견은 갈립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전화기를 그러니까 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허락을 네. 받고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뛰어들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아서 자기가 말리려고 했다. 그러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는 그냥 피스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이래가지고 공권력의 권위가 설까. 네. 앞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을까. 검찰 특히 이제 검사 중에서도 두 사람 다 핵심 실세들이거든요.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고 또 한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른팔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말씀하신 대로 육탄전 벌이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공권력 되고요. 집행이 조금 염려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을 보는 것 같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갈등 보는 네. 것 같고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런 갈등들이 여기까지 비화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해주면 될 텐데 그리고 소환도 제대로 불응하고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보통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변호인 입회하지 않나요? 해요. 네, 그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럼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거였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쪽 말이 그러면 정진웅 부장검사 쪽 말이 저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 보시는 건가요? 지금 결과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네. 양쪽 다 상호 폭행 혐의로 제가 볼 때 양쪽 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쌍방 폭행이에요. 쌍방 폭행이다. 네. 그래도 네. 변호사 올 때까지는 기다렸어야죠.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사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장 집행을 그때까지는 멈췄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나와 있는 거고요. 저는요 이 사건이 정말 해방 이후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치욕적인 사건. 별일이 다 있다. 정말 매일매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장검사가 겨우 그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유심칩을 하나 확보하려고 압수수색하려고 거기까지 갔나.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가나요? 안 가죠. 안 가요? 안 가죠. 그 밑에 있는 뭐 팀장이나 뭐 이렇게 시키는데 부장검사가 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결국에는요.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해야 되는데 증거를 확보 못했다. 그래서 좀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조급함과 무리함의 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국한가 무리함의 발로라던데요? 자, 변호사 올 때까지는 기다렸고요. 네네. 결국 기다렸어요. 기다리기 전에 막 덮쳤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중이니까. 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렸고 네. 그리고 여기에 왜 부장검사가 가느냐라는 네. 것은 전혀 본질하고 상관없어요. 중요하니까 간 거죠. 실제로 그리고 다툼이 된 것은 이제 정 부장검사 주장에 네네. 따르면은 갑자기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또 네. 감찰까지 요청한 거니까 거기서 밝혀질 사항이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아니, 뭘로 고소를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행위라고 했고 그러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뭘로 고소를 했나요? 한동훈 검사를? 그쪽은 이제 무고, 명예훼손. 무고와 명예훼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고 말씀드린 대로 무고하고 명예훼손. 그래요? 공무집행 방해로는 왜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뭐 현장에 녹취물이 있었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을 하니까 네네네. 그거 보면은 제가 볼 때 뭐 양쪽의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밝혀질 그 것 녹화 같아요. 영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 주장이죠. 그렇군요. 그럼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방에 과연 CCTV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게 이제 다수의 그 장면 영상은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얘기했던 뭐 이런 그런 이제 얘기다 그런 거를 이제 녹화한 영상이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다수의 또 목격자가 있으니까 네. 목격자의 증언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심의가 이제 수사 중단 그리고 뭐 기소하지 마라라고 내렸잖아요,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시행하러 간 거고 그러면은 그 결정을 권고 아니었으니까 이제 권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봐야죠. 건가요? 지금 이제 권고가 내려졌고요. 네네. 통상 이전에 8차례 권고 결정을 대부분 다 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안 따른 거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영장 집행 들어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결정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네. 했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의도대로 된다면은 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전 기자처럼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유죄까지 결정이 난다면은 직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뒤집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런 뭐 증거물이 안 나왔다.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뭐 기각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수사팀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렇겠네요. 거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뭐 공모를 했나요? 한동훈 검사장이 뭐 예를 들면 구속당하거나 처벌당하면 윤석열 총장이 왜 그만둬야 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이해가 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먼저 말씀 끝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녹취록을 봐도 이건 공모한 흔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느냐. 그건 결국에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수사 이거는요. 조국 부부에만 해당된 겁니까?
여당 인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이중잣대예요. 네. 이렇게 국가의 공권력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남용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 정의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구체적으로 네. 지금 수사심의 구성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 하면 대표적인 오른팔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 검사장들한테 맡기겠다 해놓고 다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손 떼라 라고 해도 아무 말 못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체적인 검찰의 그 권한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용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본인이 제동을 당한 거잖아요. 검찰권의 남용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이렇게 가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몸싸움까지 하고 이게 남용 아닙니까? 자, 남용됐다는 근거 하나가 수사심의 의견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권고사항이지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만들었고요. 8번 다 수사심의대로 다 따랐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죠. 수사심의가 강제력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공권력 남용이다라면 말은 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공무원 그 녹취록만 그리고 지금 봐서 저기 본인이 저기 녹취록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널A 기자하고 네.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네. 너무나 심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저자 간에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뭐 한껏 털어봐야 되겠다니까 뭐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걸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구체적으로 딱 떨어진 공모 증거는 아니지만 공모 정황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공모 정황이죠. 공모라 하면 자 그거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공모 정황. 다음에 만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논의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합을 맞춰보자. 그리고 다음 작전을 짜자. 이게 공모지. 한번 만나가지고 아유 그럴만하지라고 한 게 어떻게 네. 공모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검찰 얘기가 나오면은 끝도 없이 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로 좀 전화를 해볼까. 네. 뭐 이거는 영상이든 뭐든 있다고 하니까 뭐 보면 나오겠죠. 네. 결과를. 그리고 또 뭐 부장검사님은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고 병원에 또 이렇게 누워 계셨던데. 자,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격돌할 수 있는 것이긴 네네네. 하지만은 어쨌든 사실 이런 이슈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훨씬 더 생활에 와닿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가 돼서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야당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주인을 차별하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세값이 더욱더 올라가서 폭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먼저 장석철 소장님부터 시작하시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3법 이건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법에는요 의도치 않은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임대차 이 3법이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부작용은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이제 다 월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결혼해서 전세 얻었다가 돈 모아가지고 대출 조금 모아서 집 사고 이런 패턴이잖아요.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게 해서 집을 샀었고 그러면 그런 기회의 사다리가 완전히 이제 붕괴된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야당이 논의하자고 그랬잖아요. 31일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나 8월 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하루 이틀 논의 못합니까? 야당이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 임대인의 말도 좀 들어보고 임차인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논의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왜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줍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왜 못 기다렸냐고 하는데요. 이게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 얘기는 싹 빼고 하루 이틀 안 기다리려니 알겠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타이밍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민생 관련 법안에 당연히 여야가 동참해서 가장 좋은 해법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소위 구성에도 협력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정책도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책적
시기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월세 값이 폭등 조짐을 네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1991년도에 현재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1년이나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월세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네.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속전속결로 했었어야 됐다라는 주장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문제라고요.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은요. 예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검사들이 정말 이 법안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60분 만에 뭐 이틀 만에 이렇게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졸속이 그럼 아니냐는 법안 그런 생각이 자체에 들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임대인들에게 되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네네.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꾸 20대 국회 때부터 했던 거 왜 우리 안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0대 국회 때 여당이 의지만 있었으면요. 작년 12월 달에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들 다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요. 작년에 야당을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통과시켰어요. 그때 그렇게 급했으면은 왜 그때 그 법안을 그때 왜 통과 안 시켰냐고요. 그때 하지 그랬슈. 뭐 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러면 안 중요했고 지금 중요합니까? 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배제를 시켰습니까?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법적 장치에 아니, 의해서 처리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패스트- 잠깐만 이제 내 타이밍이니까. 제가 얘기하다 중간에 지금 이번에 끼어드셨잖아요. 보면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전월세 신고제 이것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 이것도 5% 이하로 제한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것도 2+2에서 4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사실상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통합당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과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당에서 결국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럼 통합당은 사회적 약자,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아닌지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제가 거죠. 교수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법 자체 이런 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근데 이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를 안 주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구할 많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금리도 너무 낮고 하니까 뭐 이럴 바에 그냥 월세로 돌리지. 그리고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전세를 주고 뭐 있나. 그런 얘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2+2니까 4년 후 되면은 새로운 세입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확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못 올린 거 지금 확 올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나 정책이 바뀌면은 네.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는 공감을 해요. 우리가 돌아가서 당초에는 우리가 1년이었잖아요. 전세 기간이. 그러나 지금 2년 돼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확 올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갭을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2년인데 이걸 4년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 집주인은 그 부분을 또 보전하려고 네네. 그러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런 후유증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해서 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냥 방치할 경우는 엄청나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건 오를 있을지라도 수밖에 그거는 없다고 감안을 할 생각합니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 전월세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그거 논의조차 안 했잖아요. 국회법에 있는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도 안 했고요. 소위 구성 안 한다고 했는데 소위 구성 필요 없어. 아유 그냥 저기 전체위로 넘겨 상임위 전체에 넘겨가지고 기립 표결해서 그냥 빨리 본회의로 넘겨 오늘 처리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있지만 소수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국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 법 다 통과시켜줘 그러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근데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좀 받지 그랬어. 그런 말도 아무런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상임위원장 본인 기자 얘기했으니까. 제가 잠깐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받아봤자요. 네. 국회의장이 심사기를 정해가지고 자, 이 부분 5일 동안만 빨리 심사하고 바로 본회의로 넘겨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거 빨리 표결로 합시다. 그 상임위원장 이 안건 빨리 상임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는요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안건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당 간사가 요구를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참여했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어봤자 며칠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고 그러면 다 되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아니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국회법 하나도 안 지켰다는데 국회법 안 지키면 다 무효죠. 지금 국회법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에 대해서 구성을 통합당이 다 참여했다는데 천만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립해가지고 표결한 거 아니에요. 참여했다고 그리고 안 지금 했고요. 상황에서 장애투쟁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장애투쟁 뭐 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지금 비대위까지 구성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왔는데 그럼 달라진 게 뭐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코스트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금 대규모 장애 집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못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삭발, 단식, 농성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럼 뭘 한다는 거죠? 저도 장애 집회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저한테 그런 얘기.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애 투쟁한다고 해도 명분이 없어요. 지금 뭐 반독재 민주화 투쟁입니까? 아니면 지금 민생 투쟁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안 하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기는 아니요, 하던데. 안 하는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 오락오락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네네. 공감대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주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병행투쟁하겠다라는 네네네.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뭐 정진석 네. 이런 중진들은 하자는 쪽이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는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하고 막 주말에 모여가지고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그런 장애 투쟁보다는 다른 방식의 이제 장애 투쟁을 병행할 것 같은데 국회법을 안 지킨 거는요. 소위에서 구성도 안 했고 소위에서 논의 안 했어요. 야당이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막 순서 자기네들끼리 바꿨어요. 그리고 동시에 법안이 몇 개 올라가면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네 법안만 그냥 똑 해가지고 그냥 표결로 처리했어요. 이거 다 국회에서 국회법 위반이에요. 아니, 반복해서 그리고 얘기하는데요. 전체회의에서 찬반 토론도 안 했어요. 이거 국회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법이 아니냐면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냐면 이래도 징벌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을 안 지키면은 그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당이 밀어붙인 겁니다. 저희가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네, 벌써 다 됐어요. 육산전이 아니라도 이렇게 갈 수 얘기는 있네요. 틀린 얘기니까 만약 네.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으면 무효예요. 징벌 규정이 없다니까요. 징벌 규정하고 법의 효력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면요. 저기 시간이 다 돼갖고 네. 저희가 그러면 이게 국회법에 대해서 다음 주 얘기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답답해요, 진짜.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육탄전은 안 하고 말로 파이팅을 했습니다. 나가서 한번. 나가서 한번 육탄전 하시겠다고요? 농담이고요. 네, 목요일에 파이터 두 분 파이터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설철 소장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주동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보도를 내놓은 게 지난달 초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감축 규모는 9,500명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29일에 11,900명을 감축한다라고 더 얘기를 많네요. 했습니다. 2,400명이 네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동 미군이 36,000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6,400명을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고요.
5,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을 시켜서 결국 지금 독일에 24,000명만 남기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거다. 돈을 네. 내기 시작하면 감축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나토 회원국이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네. 했었단 말이죠. 근데 독일이 작년 기준으로 1.36%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퍼 장관도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인데 2%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시 때문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좀 목표로 삼아서 주동 미군을 압박하도록 택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과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죠. 네. 근데 사실 이 감축을 한다는 발표가 지금 나와도 이행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옮기고 네. 다른데 주둔하고 뭐 돈도 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 미군 재배치를 위한 자금을 놓고 합의를 못 이뤄내면 그 사이에 대선에서 만약에 또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일단 말은 전망도 던져놓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음은 우리냐, 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랑 지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협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재선 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전 세계 미군 병력을 최적화하는 검토 작업이고 네네. 그 일환이다라고 계속 에스퍼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게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한창인데 네. 그 이 와중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그건 또 미국에 무슨 이득이 될까? 뭐 이런 반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독일과 나토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폴란드 쪽으로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네네. 있으니까요. 주동 미군을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빼갖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쉴 수도 있거든요. 싫죠. 사실 더 가까이 가까워지니까요. 가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뭐 세계 구도에서 좀 바뀌려는 네네.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코로나 지금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어요. 확진자는 뭐 4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그렇습니다. 지금 441만까지 넘어갔어요. 확진자가. 곧 500만 명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5개월 만에 1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세계 사망자의 한 20%가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한 국가에서만 지금 20%를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요. 코로나가 지난달 초순부터 다시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8일에는 1,592명이 숨지면서 하루 사망자가 2개월 반 만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2차 확산 진원지가 플로리다주고요. 캘리포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만약에 통제를 못하면 미국 내에서만 사망자가 수십만 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까지 네네. 지금 내놓고 있는데 변수가 개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학을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 봉쇄 조치를 완화했는데 다시 네. 확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개학을 하면 이것도 똑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네. 또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고요. 네. 뭐 활황인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게 네네. 아닌가. 괴리감이 느껴지죠. 굉장한 괴리감을 확실히.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또 올해 이슬람 하지 이게 네. 이제 정기 순례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대규모 축소됐다. 네. 저 사진을 하나 봤어요. 네.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은 돌 주위를 주위를 도는 모습을 네네. 근데 다 이게 거리를 뛰고서는 그렇습니다. 도는 모습을 네네. 봤는데 굉장히 그림 같더라고요. 그렇죠. 29일부터 하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슬람의 핵심 의무사항이자 세계 최대의 대중 집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한 2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올해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명이에요. 250만 대 1,000명. 지금 사우디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지금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 내국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1,000명만 딱 선발을 해서 네. 지금 하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순례객들 1,000명도 다 지금 조건이 있어요. 메카에 도착하기 7일 전부터 자가격리를 해서 이미 좀 격리하는 생활을 했어야 되고 지정된 호텔에서 8일간 의무 격리를 한 뒤에 의식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50명씩 조별로 차례로 이동을 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계속 몇 번씩 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례 정점이 악마의
벽에 자갈 7개를 던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땅에서 다 주워서 던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우디 성지 순례부가 소독한 자갈들을 미리 7개씩 나눠줬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입는 옷도 좀 다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지 순례니까 그리고 네. 기도용 깔개가 있는데 이것도 사우디 당국이 다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다 소독을 해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우디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29일까지요. 메카에서 지금 1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보고됐는데 지금 성지에서는 일단 안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까지 신경을 잘 못 네, 써갖고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왜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도 네네. 그렇고 지금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도 결코 이렇게 좀 느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굉장히 좀 엄격하게 올해 하지를 250만에서 1,000명으로 줄인다는 게 말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인 게 아니라 그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였어요. 사실은 이게 오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 뭄바이 빈민가 주민의 5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빈민가 세 곳을 대상으로 거의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혈액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57%의 주민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 범위로 치면 60% 이상 넘어가야 네, 된다. 굉장히 했잖아요. 높은 거예요. 지금 뭐 스웨덴도 뭐 한 14%고 뭐 네네.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의외로 꼽혔습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밀집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공중 화장실 한 곳을 80여 명이 함께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이고. 9제곱미터 한 2.7평의 방에 8명씩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여기서는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많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같은 뭄바이여도 아파트나 일반 주택까지 네. 조금 좀 공간이 좀 있는 그런 집에서는 항체 보유율이 1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뭄바이가 그러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으냐? 그게 아니거든요. 인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몇 주 새에 확진자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이 집단 면역이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것도 주요 요인일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반론도 당연히 나오고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 효과보다 인도 정부가 이게 발병을 했을 때 빈민가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급속하게 퍼지니까요. 네. 그리고 방문 건강검진이라든가 격리시설을 재빨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게 효과를 본 결과란 분석도 있고 지금 여기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의 뭐 네네. 환자라든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게 된 거예요.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그렇습니다. 앓고 무증상이라든지. 지나간 그런 인구가 많았다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집단 면역 수준에 가기까지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 빈민가 네, 지역만 사실은 집단 면역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뭐 다른 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네네. 또 그게 안 되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집단 면역 수준까지 갔다니까 네네.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씁쓸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좀 사실은 씁쓸한 이미 소식입니다. 앓고 지나갔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 자,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10월의 네. 서프라이즈를 이제 11월 대선 앞두고 네.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해체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로 10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제4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칙론적인 압박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다 거래를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10월에 지금 대선에 지금 상황이 몰려 있으니까 코너에 네. 몰려 있는 상황에서 10월에 서프라이즈로 4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반문을 하면서 아무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무런 철학과 원칙 없이 김 위원장과 얼굴을 맞이하는 이벤트 회담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중국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볼턴 전 보좌관이 바라던 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취임 초보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재선에 성공해도 그렇게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거는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뭐 환상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돌출적인 행동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사관을 폐쇄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뭐 재선을 앞두고 네네. 중국 상당히 때리기. 플러스로 네네.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공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아무튼 즉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의 시네마 네,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그 오프닝 브릿지 히트칠 네. 것 같아요. 이거요. 최고예요. 매주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기침까지 하시면서 네, 하울링 생방티를 좀 던지고. 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티를 좀 내야 돼요, 사실. 그럼요. 생방을 네. 녹음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우리 썬킴 교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무려 러닝타임이 3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홍콩 도착할 때까지 한 편 딱 보는 거예요. 거장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감독을 하고 네. 뭐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조 페시 등등등등등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한 영화에 다 나왔던 The 네네. Irishman. 아. 올 초에 넷플릭스에서 네. 개봉을 했죠. 네. 알아서 이게 자체적으로 또 음까지 넣어주시고. 아, 예. 네.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하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대배우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더 아시겠지만 네.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페르소나죠. 하고 네. 알파치노는 의외로 이번에 첫 작품이에요. 아, 그런가요? 마틴 스콜세스 감독과 죽기 전에 한번 같이 작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호흡을 맞췄다고 하죠. 그렇구나. 네. 지금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스카페이스하고 택시 드라이버하고. 맞아요. 첫 작품이네요. 네. 그리고 원래 로버트 드니로하고 알파치노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옛날에 아시겠지만 있어요. 그 더 영화 히트인가? 히트. 예. LA 다운타운에서 총격전. 맞아요. 더 히트 찍을 때 서로 약간 의견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죠. 같이 찍은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그 사이먼의 가펑클 같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같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고 이게 대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네. 의아해하시는 게 뭐냐면 둘이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 알파치노는 아들이고 아들. 로버트 니로는 돈 걸리오네 아버지 젊었을 때고 네. 이제 친구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참 대부 생각하면은 왜 우리 보통 이제 속편으로 나오는 거는 전편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대부는 2편이죠. 2편이 최고죠. 2편입니다. 네. 2편이 최고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조페시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단 잠깐 줄거리.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된 영화라서 다 스포를 하시면 안 되고 배경만 조금 더 설명을. 살짝. 네네네. 일단 프랭크 시런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마피아 넘버 2가 있어서 네. 실존 인물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썼던 자서전 I heard you paint houses. 너 집에 페인트 칠 좀 한다며? 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를 한 건데 잠깐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네. 5, 6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음모론의 세계였거든요. JFK는 네. 어떻게 또 암살됐다, UFO가 있다, 맞아요. 미국 부통령은 외계인이다, 등등등등등등. 하도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음모론, 5, 60년대 음모론이 있는데 그 음모론의 배후에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있었고 그 이탈리아 마피아의 뒤에는 내가 있었다. 아하. 프랭크 시런. 이라고 주장하는 영화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사실이냐? 근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Based on a True Story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다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얘기를 해도 로버트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나갈 때 죽기 전에 문 좀 열어놓고 가. 문 닫지 마. 네네. 그러니까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거를 어떤 의미로 넣었냐면은 오픈 엔딩이다. 이 영화에 나왔던 모든 스토리는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했다고 하죠. 네. 사실 이제 마틴 스코세지 감독 같으면은 이런 류의 영화가 꽤 많잖아요. 약간 뭐 갱스터가 들어가고 굿펠라스. 진짜 좋아했어요. 그 영화. 진짜 내 취향이에요. 완전. 진짜 이번에도 똑같이 굿펠라스도 그렇고 이번에 The Irishman도 그렇고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전당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두왑 그 장르라고 해서 수압 in the still of the night. 아시는 그 노래. 그게 굿펠라스부터 처음 나왔는데 그 in the still of the night이 흐르면서 스틸 컷 갑자기 그 장면이 멈추면서 나레이션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누가 총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굿펠라스도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스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in the still of the night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이 대배우들이 이제 옛날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CG 같은 걸 막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영화 기술 정말 많이 발달했구나 느낀 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Fast and Furious 그 분노의 질주 거기서 그 주연 배우였던 폴 워커가 영화 찍는 도중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 차 사고로네. 네.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들여와서 뭐 얼굴은 CG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찍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는 막 그 사람들 젊은 시절을 CG를 해갖고 막 찍었다니까. 그 디에이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할리우드가 젊은 사람을 노인으로 분장시키는 것은 정말 완벽한데 그 벤자민 버튼 같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 나이 드신 배우를 젊은 배우로 분장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대부분의 지금 그 영화의 배경이 로버트 드니로도 그렇고 조 페시도 그렇고 30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30대인가 싶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 장면은 좀 넣지 말지 하는 것은 뭐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2차 대전 당시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18살 로버트 드니로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드니로의 철모를 씌운 거죠. 저거는 좀 편집 좀 해주시죠. 좀 심했네. 거기까지는 약간. 자, 근데 이제 영화 얘기를 저희가 죽을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사실 미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미 호파 실종 사건. 지미 호파가 어떤 인물이냐면 JFK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 했었거든요. 미국의 파워 넘버 1은 나고 파워 넘버 2는 너 지미 호파다. 말을 했을 정도로 이제 파워풀한 인물이었는데 그 전미 트럭 운송 노조 그 팀스터라고 하죠. IBL이라고 해가지고 IBT라죠. 이 전미 트럭 노조의 노조위원장이었는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는 그 당시 최고의 노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각 개별 노조로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지미 하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별적으로 노조가 활동이 되면은 우리가 힘을 파워를 못 쓴다. 하나로 뭉치자, 유나이티드. 우리 노조가 하나로 뭉쳐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트럭 노조를 하나로 모은 그런 인물이 지미 하퍼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의 인물이잖아요. 뭐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별로 사이는 안 좋았고 그쪽이랑 특히 이제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실패를 했고 다른 걸로 아마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프로드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마피아와 약간 연관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그 노조 세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마피아의 그 세력이 필요했었는데 약간 딜을 했었거든요. 마피아는 그 노조에게 조직원들을 주고 세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그 대신에 마피아는 우리 그 유니언 노조의 연금을 약간 뭐 좀 쓰셔가지고 그 당시 한창 건설 중이던 라스베가스와 아틀란틱 시티의 도박 자금으로 쓰시라. 이게 딜이 있었다고 하죠. 설이죠. 설이죠. 근데 왜 실종이 됐나요? 그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미 하파가 사기죄로 69년부터 71년까지 복무를 하는 감옥을 갔다 오는데 풀려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제발 지미 하퍼 옛날에 그 노조가 아니다. 그 좀 손 좀 떼라. 그냥 불법적인 것도 사실 많이 하고 폭력적인 것도 사실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 안 된다. 근데 지미 하퍼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 영화 보시면 그 소리치는 장면. This is my union. I'm the leader. 메소드 연기. 와. This is my union.
그래서 설득을 그 유니언 측에서 하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했다라는 것이 영화 내용이에요. 설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피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실종 사건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죠. 1975년도에 실종이 됐는데 네. 그 영화상에서는 마피아가 암살한 걸로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딘가에 이제 있을 것이다. 네. 묻혀서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원작 있잖아요. 그 I heard you paint houses. 이게 무슨 역시 특별한 발음이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하우스 페인터라는 그런 약간 은어가 있는데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마피아의 그 끄나불 뒤처리 전문.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방송에서 좀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paint houses red가 원래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쏘면은 피가 혈액이 튀어가지고 빨개지니까. 붉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니까 그러니까 paint houses는 뭐냐면 암살 저격범. 아, 그렇군요. 그래서 I heard you paint houses. 네가 뒤처리 좀 한다면서 딱 그 뉘앙스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피아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영화를 좀 알려면 마피아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아까 라스베가스 말씀도 하셨지만 라스베가스 하면 또 생각나는 마피아가 또 한 명 있잖아요. 벅시. 뭐 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피아 하면 우리가 또 이탈리안 마피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마피아가 왜 형성이 됐냐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1992년도 LA 그 폭동 때 네. 요즘 그 사진 좀 돌던데 네네네.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LA 폭동 때 저도 LA 당시에 코리아타운에 있어가지고 야, 그러셨구나. 제가 지켰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무서우셨겠는데요. 그때 유서 쓰고 진짜요? 한국에서 한국 통화는 안 되지. 네네. 뭐 지금 바로 옆에서 폭동은 일어나고 있지. 와. 일단 뭐 나는 내 목숨은 지켜야 되지. 네네. 그때 코리아타운을 지킨 것은 LAPD 경찰이냐? 아니요.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이냐? 아니요. 우리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키자. 그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이민자 패턴이 좀 바뀌거든요. 네. 이제 영국과 뭐 프랑스, 독일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이 이제 그 당시 후반기에 네네. 일단은 아이리시 이민자들 그 감자 대기근 입고서 황창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막 그러서 들어왔죠. 다 굶어 죽었죠. 네. 두 번째가 이탈리안, 이탈리안. 세 번째가 주이시 유태인. 근데 약간 보면 그 미국은 WASP라고 해서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네네. 개신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교도들이에요. 캐톨릭. 감히 캐톨릭을 믿는 구교도들이 미국에 왜 왔니? 너희와 우리는 선 긋고 어울리지 말자. 그래서 공권력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찰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리틀 이탈리안 또 무슨 뭐 주이시 타운도 그렇고 뭐 그 아이리시 타운도 그렇고 파이브 포인트라고 맨하탄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약간 자경단 자경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마피아의 시초죠. 그렇군요. 저는 되게 사실 재밌는 논문 하나 읽었었던 게 그 시칠리안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마피아들이 이제 이태리 마피아들이 시칠리에서 많이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레몬하고 오렌지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렌지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렌지하고 레몬하고 당시에 이제 19세기 말 요때 괴혈병이 그렇게 돌았대요. 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타민 C 부족? 네,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요구가 굉장히 많고 디맨드가 올라갔는데 이제 시칠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시칠리가 이제 뭐 공권력이 있어갖고 그걸 뭐 해주고 이런 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못 사는 데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제 불법적으로 뭐 가져가서 돈을 벌려고 이윤을 남기려면은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범죄단들이 가서 우리가 너네 지켜줄 테니까 뭐 우리한테 얼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피아가 생겨서 나중에 이민을 와갖고 미국까지 왔다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마피아라는 용어 자체는 그 시칠리아 갱스터에서 네네. 나온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갱스터인지 일반 명상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굉장히 차별들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이민 영화 와서. 파렌어웨이 보셨? 저 봤죠. 약간 니콜 키드만 닮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보이는 라디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차별을 받습니다. 네. 그 니콜 키드만과 톰 크루즈가 아이리시 이미그런트였었죠. 네. 그리고 이 특히 아일랜드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접을 받았냐면 영국인들 그 원래 지금 미국을 건설한 파운딩 파더의 자손들이죠. 네네.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화이트 블랙이다. 너희들 아일랜드인들은 얼굴은 하얗지만
원래 건가요? 실제 표현은 white beep N인데 아, 네. 쓸 수는 없고 네. 그 정도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아일랜드 이민자였들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민에 대한 얘기.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이탈리안 이민 이제 후손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갱스 오브 뉴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꿈과 성공의 나라, 막 이민자들을 위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민자의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굉장히 비열하고 처참한. 그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이 뉴욕 맨하탄을 보면요. 뉴욕 맨하탄 남동쪽에 보면은 리틀 이탈리아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탈리안 갱스터를 보면서 자랐대요. 그리고 정말 우연인데 자기 집에서 옆집에 로버트 드니로가 살았다고. 아 진짜요? 같은 리틀 이탈리아에서. 오. 그 나이들이 비슷하거든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43년생이고 스콜세지 감독이 42년생이고. 네네. 그 동년배 같은 마을에서 서로 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리시맨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 아이리시맨 맨 마지막 장면은 거의 노인 요양소 장면이 한 20-30분. 약간 아마데우스 생각났었어요, 사실. 아마데우스요? 네. 왜요? 아마데우스에서 약간 살리에르 마지막 비슷하게 생각이 났긴 했어요. 84년 영화를 기억하시네요. 한 3-40분인 이 그 네. 로버트 드니로가 노인 요양소에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올 초에 그 뉴욕 타임스의 그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이 내가 왜 아이리시맨을 만들었는지 기고를 했어요. 장문의 기고록인데 거기 그걸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 노인 요양소 장면은 네. 솔직히 말해서 그 프랑키 시런과는 상관없이 내 모습을 그렸다. 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죽기 때문에 네. 내 모습을 그리면서 한번 죽음을 생각해봤다라고 그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 영화를 보신다면은 맨 마지막에 한 3-40분 정도 노인 요양소에서 그 힘없이 쓰러지고 뭐 지팡이가 없으면 쓰러지고 하는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이 지금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의 현재 모습이다. 아니 현재는 아니고. 아니 진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네. 느끼는 감정이다. 아,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마지막 장면에 솔직히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 왜 로버트 드니로가 문을 닫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신부님 보고 이거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기고문에서도요. 스스로 해석하십시오. 야, 오픈 엔딩 스스로 해석해보는 영화. 네, 아이리시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또 재밌게 또 썬킴 교수님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영화 아이리시맨 삽입곡이죠. 네, 파이브 세튼스의 In the Still of the Night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윤이었습니다.